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22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차 강의의 주제는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라는 것입니다. 즉, 노동쟁의가 이제 발생했을 때, 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서의 이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중재해 주는가 하는 것이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해결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이제 거들어주는 그 해결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조정이나 중재 제도인데요. 특히 우리 노동위원회가 바로 노사관계의 분쟁, 특히 이익 분쟁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정과 중재를 맡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오늘 이제 아시게 되고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아닌 또 개인이 민간 전문가가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그것을 사적 조정이라고 한다는 거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런 조정이나 중재와 관련해서는 한 5가지 꼭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조정.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재제도.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그 조정 절차, 이것을 배우시게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긴급조정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말하자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민간 전문가에 의한 조정, 사적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5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노동조합법 강의 중에, 아니 어쩌면 그 노동법 강의 중에 제일 그 힘들고 지겨운 그 내용의 강의가 바로 이 강의입니다. 노동쟁이 조정과 중재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거 들으시다가 금방 조실 수 있는데요. 자, 그 교재와 함께 잘 보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주의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이게 전부 법조문밖에 없어요. 법조문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라서 제가 특별하게 뭘 언급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지겨운 강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무사 수험생들은 이거 딱 참고 여기를 인내해야 됩니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실 수 있도록 잘 강의 들으시고 또 이 교재를 잘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교재 154페이지에 이제 노동쟁의 조정이라는 제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을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이제 신속히 그러한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 개요, 단체 교섭 경위,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 사항과 그 당사자의 주장, 그 밖에 참고 사항들을 적어서 서면으로 이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조정이 완료되어야만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10일 또는 15일이 지나가 버리면 조정이 완료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이 조정 기간의 의미를 일반 기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1회차 강의 때 잠깐 언급했지만 권리 분쟁을 가지고 조정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신청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그래서 다른 해결 방법 이걸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권리 분쟁의 경우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그 구제 신청이나 또는 법원에 그 소송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권리 분쟁을 해결하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55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그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되어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이것을 이제 행정지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56페이지에 보시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1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3명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신청한다면 1인 단독 조정인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조정인을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정을 좀 신속하게 마치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각자의 주장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조정위원들 또는 단독 조정인이 이제 조정안이라는 걸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정안을 보고 노사가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면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이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는 이 쌍방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면서 이것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보도를 해서 공표를 함으로써 당사자가 좀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이런 방법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이 뭐 조정안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수락을 하면 이제 조정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당사자와 함께 그 조정위원 전원이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조정서, 작성된 조정서,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된 그 조정서는 바로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서 노동쟁의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 결국 단체 협약으로서의 결과물이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이제 그 10일 이내에 만약에 그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이제 뭐 노동조합이라면 찬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걸 이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경우지만 이 조정안을 갖다가 해석해 달라고 노사가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조정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해서 그 견해를 제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이 경우는 7일 이내에 그 조정위원회가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단체 협약의 해석에 관해서 노사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위원회에다가 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때의 견해 제시는 언제까지 해야 됐습니까? 30일 이내에 해야 됐죠. 그러나 여기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견해 제시의 요청이 있게 되면 7일 이내에 그 견해를 제시해야 된다는 점, 이걸 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시된 견해는 당연히 중재재정하고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노사는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안을, 그 중재재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이 중재재정안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제 행정소송으로 그것을 다툴 수 있겠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에 대해서 그 정도 정리하시고 158페이지로 가시면 노동쟁의 중재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이 중재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거기 15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 미리 일방이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항에 따라서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에는요, 이 중재라는 게 어떤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결정해서 중재에 넘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직권 중재는 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 직권 중재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방이 함께 신청하든가 아니면 미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규정할 때 거기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두면은 거기 따라서 일방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중재가 진행된다는 점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직권 중재는 이제는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중재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중재가 개시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근데 이제 중재 결정이 실제로 나오면 중재 재정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중재 재정은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니까 또 쟁의행위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중재 신청이 막강하다는 것은 제대로 개시되기 시작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데다가 만약 그 안에 이 중재 재정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더 이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 중재를 좀 받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강했고 사용자는 뭐 중재를 좀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 법은 쌍방이 합의하거나 미리 단체 협약에 정해 놓을 때만 중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것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해결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직권 중재는 허용되지 않고 임의 중재, 즉 쌍방이 신청하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신청하는 그러한 임의 중재만 허용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재 신청해서 중재위원회 여는 거, 그런 거 다 동일한데, 중재위원회가 조금 특이하죠. 아까 조정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지만, 네, 중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모두 공익위원으로서만 구성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장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는 똑같겠고요. 중재 재정을 결국 서면으로 작성해서 효력 발생 기일을 명시해서 당사자에게 이제 통보를 하게 되면, 송달을 하게 되면 그 송달을 받았을 때부터 이제 이 중재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이 중재 재정은 당사자가 그 수락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중재재정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툼이 있을 때 그 당연히 중재위원회에 그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아까 그 조정안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하고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 중재재정에 대해서 위법이나 월권이라고 판단될 때, 이때는 재심 신청을 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법이나 월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162페이지 가시면, 교재 162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판례가 하나 보이시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이 위법 또는 월권이라는 말은 어느 쪽에 좀 불리하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명백하게 위법한 사항, 법에 위반되는 사항, 그 다음에 월권이라는 그 중재위원회가 다룰 수 없는 내용을 거기에서 중재를 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월권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만 불복을 할 수 있다. 즉 재심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정의 또 세 번째 살펴볼 점은 이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62쪽 교재에 보시면은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특례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업과는 달리 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아주 오래 진행되고 쟁의행위까지 이렇게 겹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그러한 조정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에서는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정에 대한 특례를 몇 가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공익사업의 범위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노동조합법에 정해진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노선 여객 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그 다음에 2호에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 정제사업 및 석유 공급사업, 3호에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 공급사업, 4호에 은행 및 조폐사업, 5호에 방송 및 통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필수공익사업. 이 필수공익사업은 이 공익사업으로서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된다면 이게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또 그 업무의 대처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의 공익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수공익사업도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죠. 1호에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호에 이거는 위에 공익사업하고 똑같네요. 그다음 3호에 보시면 병원사업. 공익사업에는 공중위생사업이나 의료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병원사업만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혈액공급사업은 역시 필수공익사업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은행업 중에서는 공익사업인 은행업 중에서는 한국은행만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방송 및 통신사업, 공익사업 중에서 통신사업만이 필수 공익사업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직권중재가 전에는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폐지되어 버렸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는 그 필수 유지 업무라는 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방식으로서의 대책을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필수공익사업에는 특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특별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이 공익사업의 조정에 대한 특례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공익위원들 중에서 이제 3명을 뽑게 되는데 그 위원을 뽑는 그 절차가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남은 공익위원들 중에서
4명 내지 6명이 남게 되면 이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익사업을 위한 조정,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조정의 특례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 근로에 있어서도 특례가 인정된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정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는 긴급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 긴급조정은 이제 대단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거기 165페이지 제일 위쪽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 위험이 바로 앞에 닥쳤다 이 말이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긴급조정 결정을 할 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고요. 그 긴급조정을 이제 결정하면 공표하면서 언론에다가 이제 공표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긴급조정이 공표되게 되면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만약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는 중지돼야 되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이제 이 긴급 결정을 했다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제 통보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조정에 들어가 보니까 공익위원들이 조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조정할 가망이 없다고 보면 중재로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이 중재를 회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권중재가 평소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앞에까지 배우셨지 않습니까? 공익사업이라도 안 된다고 이제 배우셨는데 긴급 조정의 경우에만은 직권중재가 남아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이제 긴급조정이 얼마나 사태가 긴박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정으로 들어갔을 때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판단을 큰데 조정은 어렵다고 본다면 직권중재 해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것이 처음 통보받은 때부터 15일 이내에 다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이 쟁의행위가 아주 현저하게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권중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면 긴급조정이 몇 차례 없었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이 긴급조정의 그 어떤 국민 경제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그 위태로운 상황, 영향 이런 걸 감안할 때 결국 직권 중재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조정, 중재, 긴급 조정 이런 것들, 또 공익사업의 조정이나 중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공적인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공적입니까? 바로 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적인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위원회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훨씬 더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적 조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재 166페이지에 보시면 사적 조정 및 중재라는 제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법조문에서는 이 공적 조정에 관련된 이런 규정들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 방법 이하 사적 조정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노동쟁의는 항상 원칙은 자율 해결입니다. 근데 자율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적 조정인 노동위원회에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사적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민간 전문가를 잘 알고 있다. 노사 모두가 신뢰한다. 그러면 그런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공적 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 조정의 특징은 처음부터 이걸 안 해도 노동위원회에 일단 공적 조정을 신청했다가 보니까 노동위원회가 일정이 잘 맞지도 않고 제대로 성의 있게 해주지도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면 민간 전문가에게 사적 조정을 맡기는 방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적 조정이 개시된 때부터 조정 일자가 다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일반 사업은 10일, 공익 사업은 15일 기간이 이제 마련되니까 공익
그 공적 조정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사적 조정 들어간다면 그만큼 조정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적 조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적 조정도 잘 안 된다. 민간 전문가가 뭔가 좀 마음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노사가 다시 공적 조정을 또 신청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 기간에 맨 처음 신청했던 조정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새로 공적 조정을 신청한 그때부터 다시 조정 일자를 기산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봐서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뭐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효과도 나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쟁행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평화가 좀 유지되도록 하려는 그런 노동조합법의 취지에는 어쩌면 그런 방법들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의적으로 노동조합이 정당한 쟁행이 하는 걸 방해하려는 뭐 이런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이런 공적 조정이든 사적 조정이든 그 조정 절차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노사에 알맞는 그런 조정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뭐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간 조정, 즉 사적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단체 교섭 위임을 받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제가 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적 조정은 그래도 아주 전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노사관계에 관해서 또 이 조정에 대해서 노사 당사자의 그 이익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우리 노동조합법에서는 그 사적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 놓고 있죠. 그래서 교재 167페이지에 그 네모 안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사적 조정을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수당, 여비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사자로부터라고 했으니까 노사가 균등 배분을 해서 균등 분담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어느 일방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이런 사적 조정을 하게 될 때의 비용 분담은 노사가 동등하게 한다 하는 이런 원칙을 따라서 사적 조정을 맡기게 된다면, 그래서 제대로 된 민간 전문가를 만나게 된다면 뭐 얼마든지 노동위원회에 가지 않고도 이 노동 분쟁, 노동쟁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동조합법이 참 다양한 이 조정 제도를 만들어준 취지가 뭐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노동조합법은 대립투쟁의 법이 아니라 바로 평화 상생의 법이라는 점, 이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한 쟁의행위 하지 않고 그 조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가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무조건 쟁의행위로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떨쳐버리시고, 노동쟁의는 발생합니다. 교섭하다 보면 결렬되는 건 그거는 늘 있는 일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이거는 조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잘 안 되면 조정받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받든 민간 전문가에서 받든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 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 정말로 도저히 뭐 조정으로서 서로가 타협과 양보할 수 없는 뭐 그런 최후의 상황, 이럴 때에 이제 노조가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쟁의행위에 대해서 다루게 될 때 왜 쟁의행위에서 정당성을 좀 따져야 되는가 이런 점들, 그리고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이제 배우시게 되면 사실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노사에게 중요한지, 정말 노사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협상 기술 배우셔야 되고, 또 이 조정을 받는 그러한 기술도 잘 익히게 되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노사관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회차 강의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판례해부 3번부터 6번까지 참고하시면 그 조정과 중재에 관한, 특히 중재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견해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23회차 강의에서는 드디어 쟁의 행위에 관련되어서 그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23회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